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특강의 홍진선입니다. 일본의 풍수를 믿는 부자들은요, 작은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지 부자가 된다고 해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20여 평의 작은 집에서 많은 가족들이 모여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신행정 수도 건설에 풍수 지리가 반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풍수에 관심을 갖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 MBC에서는 이런 관심에 부합하기 위해 신년 특집으로 올해 첫 TV 특강을 역사 속에 나타난 풍수와 권력이란 주제로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어 왔던 풍수 지리 사상, 그리고 현재까지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풍수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요. 신행정 수도건설 자문위원이시자 우석대학교 교수 김두규 선생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석대학교에서 풍수지리를 강의하고 있는 교수 김두규입니다. 여러분 저 풍수 아마 한 번 정도 말씀 다 들어보셨죠? 아마 또 풍수한 거 묘지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아마 하실 터인데, 오늘 주제는 그 역사 속에서의 권력과 풍수, 그래서 아마 풍수의 역사가 조금 이야기될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권력의 풍수가 이용되는가 또는 활용되었는가. 여러분 이제 권력하면은 그 정치인들 또는 왕만이 생각하시는 걸로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개인도 다 권력을 지향해요. 그 권력이란 게 뭐예요? 부, 돈, 또 귀, 벼슬, 이러한 것들도 바로 권력입니다. 그게 규모가 크면 국가 차원에서의 권력이 되겠고, 작게 되면 개인 차원에서 이제 그 뭐랄까 권력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맨 처음 제가 그 풍수하면 묘지 잡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그 뭐랄까 약간 진보적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은 그 풍수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이세요. 미신이다 이런 생각. 그런데 우리가 묘라는 거 한번 생각을, 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묘는 뭐예요? 죽은 사람이 묻히는 곳이죠. 죽은 사람. 이게 매장이든 화장이든 또는 요즘 이제 수목장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나무 위에 뿌리는 그 수목장 개념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게 죽음을 처리해야지 돼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그게 그 흔적이 묘가 되죠. 근데 묘에는 누가 묻힙니까? 죽은 사람이 묻히죠? 죽은 사람. 제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산 사람 있죠? 산 사람. 그 서구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이 사람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으로 나눠요. 서구 유럽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버리기 때문에 그건 단지 시신일 뿐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이 뭐죠? 집입니다. 집. 사람이 사는 곳이 집이다. 근데 산 사람이 사는 곳은 주택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사는 곳은 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음택, 양택 이렇게 나누죠. 자, 그러면 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 우리가 명절, 특히 설과 추석에는 조상 성묘를 하게 됩니다. 그 묘를 통해서 과거를 바라보게 되고 또 자기 조상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우죠. 자녀를 보면서 뭘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즉, 나라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묘를 통해서 먼 과거와 조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식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풍수가 묘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야 다른 나라에도 묘라는 관점 다 있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풍수와 연결되고 또 권력과 연결되느냐, 이러한 것이 오늘 아마 여러분들과
한 시간 나누게 될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역사 속의 권력과 풍수이니까 옛날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사도세자 들어보셨죠? 사도세자가 누구예요? 응? 그래서 뒤주세자라고 하죠. 그 사도세자가 아버지가 누구죠? 사도세자. 뒤주에 갇혀서 8일 만에 죽었죠. 그 아버지가 영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정조. 자, 이렇게 연결되는데 정조가 11살 때인가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은 걸 봤어요. 응? 나중에 이제 정조가 임금이 됐죠. 그런데 정조가 그래서 여기 좀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 이 사진이 뭐 나무만 몇 그릇 서 있고 뭐 이렇게 철봉이 있고 이러한데 저 그림이 저게 맨 처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가지고 죽어가지고 묻혔던 자리입니다. 저것이 이게 여기가 지금은 그냥 공터로 남아 있죠. 이렇게 서울 시립대 안에 있는데 그런데 그 사도세자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조가 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여기 묻혀 있는데 나중에 임금이 되고 가서 보니까 참 자리가 안 좋아. 자리가 안 좋다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그 무덤 주변에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고 습하고 그래서 옮겨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왕이 되기 전부터 풍수 공부를 약 15년 동안 합니다. 15년 동안. 근데 정조가 또 다른 한편으로 그 학문에 아주 능했죠.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데 그래서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한 나머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야사에. 그래서 자식 만들 시간이 없어갖고 후손이 없었다. 30이 넘어가지고 왕자 하나를 낳습니다. 왕자. 무뇨세자인데 30이 넘어서 왕자를 낳았으니 얼마나 그것도 딱 하나. 왕자 하나.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무뇨세자라고는 왕자가 정조의 아들로서 무뇨세자가 있었는데 무뇨세자. 이분이 1782년에서 1786년. 그러니까 몇 살 살다 죽었어요? 4살, 5살. 5살 만에 갑자기 홍역에 걸려 죽어요. 근데 이게 죽음의 과정이 참, 좀 의심쩍습니다. 정조가 의학도 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왕자를 낳기 위해서 약을 달아서 먹여서 낳게 해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전국에 죄수들 다 풀어줘라. 그리고 과거를 현보게 하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틀 만에 이 무뇨세자가 죽어버려요. 딱 하나의 왕자가. 자, 지금도 권력계에서 보게 되면 후계자가 있어야, 특히 아들이 있어야 이게 든든하지. 근데 그 당시에 임금에게 왕자가 없다. 그건 요즘 말로 네임덕에 걸려갑니다. 권력 누수 현상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건가? 종친 중에서 그리 줄을 서기 시작해요, 막. 그러면 왕의 말빨이 손에 안 먹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는 왕자, 특히 세자를 빨리 왕자, 아들이 없으면 동생이라도 왕세자, 세제를 정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무뇨세자가 죽어버리니까 이게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아무튼 그건 또 뒷이야기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조가 직접 자기가 소점을 하는데 무덤자리를 찾게 돼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면 저기 태극기가 하나 있죠? 태극기. 보이세요? 그 다음에 옆에 무덤이 3개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그림 어디서 한번 보았을 터인데 생각나지 않으세요? 안중근 의사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북한 공동으로 지금 이 만주 땅인가요? 거기에서 안중근 묘역 무덤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태극기가 있는 자리 여기는 만약에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발굴되면 여기에 모셔질 계획이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 와서 맨 처음 자리를 잡았던 곳입니다. 저기에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안장하려고 여기는 효창원, 효창공원이라 여러분 알려져 있죠?
이 곳에 지금 삼이사 이 옆에는 지금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무덤이 있는데 여기에 안중근의사를 모시려고 했어요. 여기가 효창공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기가 효창원입니다. 원래 효창원이라고는 뭐냐면 왕실의 그 왕족들이 묻히는 곳. 왕은 아니 왕이 묻히는 왕릉이라고 하죠. 그보다 낮은 것. 원. 여기에 정종님 직접 자리를 잡아서 아들 즉 무뇨세자를 안장을 합니다. 창덕궁이나 경복궁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직접 이 근처에 가서 왕이 정종이 머물기도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나니까 더더욱 이게 이제 큰일 났어. 이게 내 후손도 없이 이러면 조선 왕실이 흔들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정조의 고모부 박명원이 이게 다 이런 까닭이 그 사도세자의 무덤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무덤을 옮기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정조임금의 정적이라고 해야 할까? 약간 그 정조임금을 비판적으로 견제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조가 못마땅해 여러 가지로. 차라리 다른 왕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사건건 정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요즘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야당 항상 견제를 하고 사사건 시비를 걸죠. 어느 정권에서나 마찬가지죠. 그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정조임 입장에서는 이거 참 안 됐어. 그리고 또 그런 그 사도세자 아버지 무덤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이걸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해서 직접 그 앞에서 보여드린 이 사진 여기 서울 전농동에 있는 서울시립대학 안에 있는 사도세자 무덤터를 가봅니다. 가서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보니까 정말 안 좋아. 그래서 이장을 해야겠어. 이장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날짜가 안 좋다 여러 가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요. 그러한 의견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디로 수원 화성이라고 하죠. 화성 6릉으로 이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현재 이 자리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사도세자의 무덤, 이장된 무덤 화성의 6릉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지금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옛날 임금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거 없었어요. 하나도. 대신들이 아니 되옵니다 하면 안 돼요. 근데 수원 화성으로 이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 자리는 그 여기 전남 해남의 고산 윤선도 선생의 그 유적지가 있죠. 어디죠? 노구당. 그 윤선도 선생이 100여 년 전에 그로부터 잡은 최고의 길지로 알려졌던 터예요. 여기가. 이리 옮기려고 하니까 또 조정 대신들이 반대를 해요. 어떤 반대를 하냐면 여러분 조선 왕릉이 대개 어디에 있습니까? 근기, 백리, 한양, 백리 안에 다 있어요. 백리를 벗어난 곳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단종의 무덤. 단종은 원래 영월에서 죽었으니까 멀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 효종의 무덤입니다. 거기는 백리 밖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왜 백리 밖이냐? 다 이장한 무덤입니다. 원래 근기 백리 안에 있었는데 이장을 했어요. 그럼 이장하면 백리 밖에 벗어나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양, 동작진이나 노량진에서 배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여주까지 이포까지 하루 거리가 된답니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백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정확한 숫자 백리는 아니지만 하루 거리에 왕이 가서 성묘를 하고 올 수 있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백리가 벗어나요. 그러니까 또 그 반대하는 대신 신하들이 그 백리 밖에 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조 임금이. 그래? 그러면서 그 한양에서 저기 화성 6릉까지 가는 길을 직선화합니다. 꾸불꾸불해서 긴 길을 어떻게 합니까? 직선화하니까 어떻게 돼? 백리가 돼버려요. 사실 백리가 좀 넘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것까지 말릴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아십니까? 시흥대로예요. 즉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경상도,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썼던 도로가 바로 그 도로. 즉 그 도로가 바로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 무덤을 옮기기 위한 전후 과정으로서 만들어진 도로이다. 그렇게 해서 이장을 했는데 왜 이장을 했느냐? 아까 그 왕자를 보기 위한 목적에서 아버지 무덤이 안 좋다고 하니까 옮겼던 거예요. 옮기고 나서 그 당시의 왕조실록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왕릉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생했던 신하들 또는 일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이제 이렇게 포상을 하고 그다음에 왕조실록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무덤을 옮기고 나서 1년 안에 국경지복, 국가의 경사스러운 복이 있을 겁니다. 국가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정조임금 당시에 그 정조임금 입장에서 가장 좋은 복이 뭘까요? 아들 낳는 거, 왕자. 그런데 이장을 1789년에 했는데 1789년에 이장을 했는데 1890년에 왕자를 하나 낳았어요. 왕자를. 이 왕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순조임금이에요. 그러니 정조임금에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누구한테 고마울까요? 사도세자에게.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나쁜 땅에 모셔져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 아버지 무덤을 좋은 자리에 옮겨드렸더니 1년 만에 왕자를 주신 거예요. 너무나 고맙겠죠. 누가? 사도세자에게. 그래서 정조임금이 끊임없이 아주 반복적으로 이 육릉 행차를 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이제 행궁, 화성행차 이런 말 많이 나와요.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다 행궁을 짓습니다. 행궁. 요즘 화성이 바로 그렇게 생긴 거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그 행궁.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조는 자기가 목적했던 것을 이 이장을 통해서 완수했다고 봐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거기 좀 약간 비판적인 분들, 아니 그렇게 무덤을 썼으면 왜 조선은 망했느냐? 또는 순조는 왜 이렇게 비글비글해서 죽었느냐? 또 정조임금은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 한 10년 정도 살다가 돌아가셨죠. 뭐 독살설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래서 무덤을 썼으면 그렇게 했느냐? 이제 이런 또 반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 좀 더 이야기를 앞으로 돌려서 이야기 가지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여기 효창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효창원 자리가 아니 아까 여기 그 사도세자의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의 무덤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엉뚱하게 다른 독립운동가의 무덤들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또 권력 싸움의 결과물로 많이 바뀌었어요. 자, 원래 저기에는 그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의 무덤이 구한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침략할 때 뭐 가지고 들어와요? 무기 가지고 들어오고 군대 갖고 밀고 들어오죠. 군대를 이 앞에 지금 현재 효창 운동장 그 부분에다가 주둔을 시켰습니다. 주둔을 시키면서 그 주변에 많은 나무나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싹싹 이렇게 벌칠하고 훼손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릉이랄까 왕족, 왕실의 무덤은 신성스러운 곳인데 나무나 군대 와서 거기를 싹 여러분 선산에 남들이 와갖고 거기다 나무 피고 막 거기다가 주차시키고 뭐 기분 좋겠어요? 슬슬 사람 약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능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하면서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문효세자의 무덤 효창원을 저쪽 경기도 서삼릉 쪽으로 옮겨버립니다. 일본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선은 망했다. 이제는 일본이 너희를 지배한다. 라는 그 힘의 우위를 저런 걸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빈터가 됐습니다. 공터가 됐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백범 김구 선생이 기구를 해서 가장 먼저 자기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회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의사들, 열사들 좋은 자리에 안장을 해야겠어. 보니까 이 자리가 참 좋아. 백범 김구 선생이 풍수를 했느냐? 풍수 공부했습니다. 그 백범이 가난한 그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과거를 봤는데 13살인가? 그 백범일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조선의 그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과거를 봐도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실력으로. 여러 가지 연줄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지 말고 그 관상 공부나 해라. 관상을 하면 좋은 귀인을 만나서 네가 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덕으로. 근데 관상 공부를 해서 딱 보니까 자기 얼굴이 여러분들 저 백범 선생 사진 보셨죠? 어떻게 생겼어요? 장동같이 예쁘게 생겼어요? 아니면 영화배우처럼 좀 막 호상이죠? 부락부락한. 자기 얼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짐승으로 살 관상인지 이게 사람 살 관상이 아니야. 네? 근데 나중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심상만 못하다. 좋은 심상. 근데 그걸 위안 삼아서 이제 관상 공부를 그만두고 그다음 풍수 공부를 합니다. 좋은 자리에 산수서가 조상님 덕을 좀 볼까. 고이하게 나옵니다. 백범일지에.
그러다가 어떤 까닭이 이제 그것도 그만둬요. 그래서 백범 선생이 젊은 날에 풍수 공부를 했죠. 또 머리 똑똑한 분이니까 뭐 책 몇 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자리, 이 공투를 보니까 이 자리가 좋아. 그렇다. 여기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뭐 이봉창 의사 이런 분들을 모시자 해서 일본 모셨고, 안중근 의사는 아직도 모시지 못하고 저기 태극기에 있는 그 자리가 빈 자리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안장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백범 선생도 암살을 당하셨죠. 그래서 이 무덤 부근에 결국 효창 공원 부근에 안장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백범의 그 가장 그 큰 정적, 비록 죽었지만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영 마음에 걸려. 서울 안에 있다는 것을 자꾸 옮겨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사회단체랄까 또는 유족쪽 이쪽에서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했죠. 또 박정희 때도 이걸 옮기려고 했어요. 옮기려고. 근데 또 이쪽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이랄까 이 단체들, 유족들 이쪽에 반대를 해서 결국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운동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효창 운동장이 바로 그렇게 생긴 겁니다. 즉, 그 일종의 조선 왕실로 봐도 여기가 성지가 되겠고 또 해방 후에 우리 역사에 봐서도 여기가 독립 그 열사들이 안장된 그 성지가 되는 데 불구하고 운동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효창 운동장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철거하고 다시 이곳을 뭐랄까 독립 열사의 공원 이런 걸로 만들어 가야지 않겠느냐. 좀 이야기가 다른 데로 쓰였습니다만은 그 아까 정조임금의 아들 문효세자의 무덤 효창원에 얽힌 이야기가 그리고 그에 대한 권력의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이걸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정조임금이 그 명당을 서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순조임금이더라. 이 이야기. 그건 조선 왕실에서 왕족들이라면 다 누구나 알고 있었겠죠. 뭐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 이야기이니까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저 화면의 사진이 뭐 풍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뒤에 산이 참 웅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무덤도 막 크게 이렇게 쓰여 있고 좀 뭐 보통 사람들의 평민들의 무덤은 아니라 생각되죠. 아마 여러분들 한 번 정도 가다 오다 또는 그 여행에서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느 묘가 다 보이세요? 남연군묘. 네, 남연군이 누구죠? 흥선대원군. 대원군은 이제 그 왕의 아버지를 말하니까 그 몇 명 있었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입니다. 남연군. 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그 남연군이 흥선군의 아버지인데 원래 죽어서 경기도 연천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1846년에 흥선군이 아버지 무덤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여기가 되면 충남 예산이에요. 충남 예산으로 1846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곳에서 2명의 천자가 나온다. 2대 천자지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요 기록은 훗날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여기 우리 전라남도 그 광양인가요? 거기에 유적이 있는 매천 황현 선생의 매천야라고 기록을 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소문 때문에 저걸 옮겼다더라라는 기록이. 아무튼 이곳에 무덤을 쓰면은 2명의 천자가 나온다 해서 원래는 이 일대가 가야사란 절터였는데 절을 매수를 해가지고 저기를 싹 없애고 저기다 무덤을 썼어요. 무덤을 쓰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명의 천자가 나왔죠. 실제적으로 고종 황제와 순종 황제. 그런데 고종 황제와 순종 황제가 권력을 누렸을까요? 나중에 그 대원군이 된 흥선 대원군 자신이 권력을 누렸을까요? 흥선 대원군이 권력을 누렸습니다. 왜? 섭정을 했잖아요. 어린 고종 임금을 앞에 세우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이 소문이 또 장안에 아니면 전국에 싹 하고 싹 퍼졌겠죠. 그 당시에도 저기 그 남영군 무덤에 대한 답사가 많았던가 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반론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명당을 서서 권력을 장악했는데 왜 그러면 나중에 망해가지고
청나라에 잡혀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실각을 했느냐. 근데 그것도 풍수 탓이에요. 왜? 흥선대원군에 큰 업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그 청와대 뒷산 뭐 이렇게 개방한다고 하죠. 북악산. 그 일대가 청와대 앞이 뭐였습니까? 경복궁이라는 왕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임진왜란 1592년에 그 불타버립니다. 경복궁 자체가. 그로부터 270년 동안 잡초에 우거져 있었어요. 경복궁 자체는 없었어요. 터만 있었을 뿐이야. 근데 그것을 흥선대원군이 중창을 해요. 중창이라는 건 새로 이렇게 다시 거듭 짓는다는 이야기인데 거의 그 벌판에다가 다시 새로 올리는 거예요. 자, 그 궁궐을 하나 짓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들겠어요? 돈이 많이 들겠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원납전, 당백전 이런 막 돈을 찍어내고 그다음에 공명첩에서 벼슬을 팔고 돈을 끌어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요즘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치솟아요. 화폐가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 민심 위반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은 민심 위반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집 짓고 이럴 때 뭐 하거나 결국 안 좋다 이럴 때 뭐 풍수 탓이다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경복궁이라는 것을 지면서 너무나 과도한 경비 지출, 이것을 한 민심 위반, 거기다 신하들이 또 등 돌리고 이렇게 해서 권력에 밀려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친 욕심이죠. 욕심의 탓이 이제 그러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선 왕실에 보면 흥선군이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됩니다만 가장 그 명당 발복을 소위 말하는 짭짤하게 잘 봤다, 쏠쏠하게 잘 봤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그 흥선대원군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명성황후죠. 뭐 며느리는 몇 있었겠지만 흥선대원군과 가장 강력하게 라이벌이 돼가지고 나중에 조선 후기 특히 구한말 나라를 흔들어 놨던 그 인물들이 바로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사실은 조선의 몰락을 더 부추겼어요. 왜? 한쪽으로 흥선대원군파, 한쪽으로는 명성황후파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외세를 끌어들이게 되고 이랬는데 그 여러분 저 명성황후 하면 국모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걸 그 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명성황후에 대해 상당히 많은 동정심을 가지고 일본 놈들 나쁜 놈 뭐 그건 일본 사람이 우리 그 국모를 주겠다는 건 뭐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만 이걸 우리가 그렇게 보지 말고 명성황후 한 개인의 풍수 행위, 풍수 행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평가를 좀 다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성황후가 참 역사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선의 몰락을 재촉한 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명성황후의 친정아버지 무덤입니다. 명성황후의 친정아버지 무덤이야. 그 원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명성황후의 고향이 어디였죠? 경기도 여주. 그러니까 여주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 무덤은 충남 보령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여주하고 충남 보령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데 명성황후하고 그 흥선대원군하고 사이가 벌어진 결정적 계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배우셨어요? 혹은 들으셨어요? 응? 개혁 또 우리가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것은 뭐 거창한 정치, 뭐 이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선 감정의 문제 하나 가지고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명성황후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왕자를 늦게 낳았다라는 거. 후궁이 먼저 왕자를 낳았어요. 아까 정조 임금에게도 왕자가 죽음으로써 왕권의 위협, 왕권의 약화 이것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왕비 입장에서는 원자를 둬야 그 원자가 나중에 임금이 되면은 자기가 권력을 균점하는 거, 향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비, 후궁을 가릴 것 없이 전부 왕자를 갖는 거 이게 꿈입니다. 근데 왕자를 낳으려고 했는데 후궁이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손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뻐할 수밖에 없지. 아무리 후궁이든 뭐하든 간에.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칫 아이고 저 후궁에서 난 아이가 나중에 왕이 되면 명성황후 그 당시 민비였겠죠. 민비 입장은 어떻게 돼요?
소위 이제 찬밥이 되는 것이 되겠죠.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위기를. 그래가지고 굿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친정아버지 무덤자리가 좋지 않다 해가지고서 친정아버지 무덤을 이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장을. 굿을 하고 이장을 하고. 그런데 한 집안에서, 한 개인 집안에서 굿 하려고 해도 요즘 뭐 몇백만 원, 뭐 심지어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왕실에서 왕비가 굿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 누구 돈이에요? 백성들의 세금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친정아버지 무덤을 이장하는데 경기도 여주에서 처음에 충북 제천으로 이장을 합니다. 충북 제천에서 다시 경기도 이천, 그다음에 경기도 이천에서 다시 경기도 광주, 이 광주 광역시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 거기에 이장을 했다가 나중에 충남 보령 이쪽으로 이장을 합니다. 이장을. 그러면 여러분들 한 60년대 한번 보십시오. 이장을 하려고 해도 지금 이장보다 더 그 당시에는 복잡했습니다. 뭐 돈이 많은 사람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상복을 다시 했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왕비의 친정아버지가 이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국고가 탕진되었겠는가. 그리고 이 무덤을 쓰고 이 무덤 주변에 사람이 살면 다 소개를 시키십니다. 나가게 하죠. 또 농사를 못 짓게 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쫓겨났겠어요. 그 사람들의 원한들은 우리가 무시하고 명상하고 국모, 일본 사람들 시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만 보면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4번 이장을 하고 이러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원한을 샀겠느냐. 그래서 1년 만에 1894년에 이 충남 보령으로 이장을 하고 나서 1년 만에 죽임을 당하죠. 시해를 당했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 왕실에서의 풍수 행태 이걸 보면 이 나라는 이제 곧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백성들한테 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좀 더 보실까요? 요 장면이 앞에 장면과 거의 유사하죠. 요 무덤과 비석 장명석만 빼버리면 똑같죠. 제가 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사진을 2003년도에 다시 이장을 했어요. 그럼 1894년에서 마지막 이장을 했는데 2004년, 3년으로 그럼 100년 만에 다시 이장을 해 나갔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명성황후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 움직여졌겠죠. 아무튼 자 그러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풍수의 특히 명성황후 집안에서는 풍수의 이장 과정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왜 그랬을까? 이건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들어가는 이야기에서 좀 너무나 길게 지루하게 조선 후기의 왕실의 이장 사건과 그게 어떻게 권력과 연관돼서 얽혀져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풍수가 한반도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어떻게 그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활용되었는가. 제가 그래서 풍수가 좋다, 나쁘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나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풍수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또 비판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여러분들 풍수는 중국 풍수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풍수는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풍수하고 우리나라 풍수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지관 풍수를 하는 분들 지관이라고 하죠. 이 지관 보면은 옆에 아래 벼슬관자죠. 그러면 관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관리. 허준의 동의보감 사극화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도 하고 소설로 허준은 의관이었습니다. 의관. 조선조에 관리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사대부들이 유학 경전을 읽어서 대신이 되는 방법이 있었고 중인 잡과라고 해서
중인들, 이 잡과 요즘 말하는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으로서 관리가 되면 하위직을 차지하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가 지리업에 합격하면 직관이 됩니다. 의과에 합격하면 의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통역에 시험에 합격하면 역관이 됩니다. 이런 그 기술 작고가 있었는데 거기 지리업에 합격하면 직관이 되는 고시 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려면 여러 가지 고시 과목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실까요? 고려의 지리업 고시 과목과 조선의 지리학 고시 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고려의 지리업 고시 과목과 조선의 지리학 고시 과목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저렇게 어떻게 지리학 소위 말하는 직관 선발 시험에서 과목이 바뀔 수 있을까? 이게 오늘 강의 주제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이 시험관이 돼서 내가 내가 잘 아는 친척 아니면 친구 아들을 좀 뽑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사전에 요즘 그런 투명 사회가 돼서 그런 게 통하지는 않습니다만 불법적으로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다고 생각할 때 그 아이에게 야 무슨 책 봐라. 그 책에서 몇 페이지 봐라. 잘 봐라.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책을 몇 권 그냥 대충 나열해 줘요. 그런 책 보면 될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한 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고려의 지리학 고시 과목과 조선의 지리학 고시 과목이 이렇게 다르는 것은 왕권이 바뀌면서 전혀 다른 세술은 세부대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판을 다시 짜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고려의 국교가 뭐였습니까? 불교. 불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극락으로 간다고 믿고 있는 거죠. 자, 조선의 국교는 뭐였습니까? 유교. 유교는 사후세계가 없죠. 그렇지만 조상신의 존재는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사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유교의 실천 덕목이 뭐예요?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가 박정희 대통령 때도 많이 악용됐던 것인데 충과 효죠.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부모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에요. 그게 살아서 이야기고. 그러면 죽어서도 부모를 좋은 땅에 잘 모신다는 건 뭐냐면 좋은 땅에 부모를 모시는 것. 이게 효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조선주에서는 조상을 부모를 좋은 땅에 모시는 것.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묘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국교가 불교인 고려에서는 매장이 선호되었어요? 화장이 선호되었어요? 화장입니다. 자, 그럼 화장은 아무나 합니까? 화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뗄나무가 필요하죠. 요즘은 전기로 하고 경유로 하지만 그러면 뗄나무 이만큼 이게 엄청나게 많은 뗄나무가 필요합니다. 화목 약 500kg 이상이 필요합니다. 0.5톤 이상. 그러니까 그것도 화장도 고려 때는 귀족이나 또는 큰 스님들이 했었던 거지 가난한 서민들은 뗄나무 없어 화장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국교가 틀리다 보니까 죽음의 처리 방식 또 화장과 매장 전혀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풍수 이 이른 쪽 토대 기초를 제공해 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의 국교 불교를 통한 통치 이데올로기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풍수 이론과 조선의 유교를 통한 국가 통치에 기여할 수 있는 풍수 이론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바로 이와 같이 고려와 조선의 직관 선발 고시 과목이 달랐다는 것. 여기에서 풍수가 명백히 통치 이데올로기, 즉 권력의 하수로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이야기 한데 고려 때 단순하게 그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고려 역사를 보게 되면 왕건이 송악
개성에 털을 잡아서 왕이 되었다. 이런 뭐 도성국사를 빌어서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실제 뭐 부분적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예나 지금이나 그 풍수를 한 권력의 수단으로서 활용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저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 이전에 뭐죠? 행정수도였죠.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했어요. 어디로? 충청도 쪽으로. 충청도 쪽으로. 그래 누가 반발합니까? 가장 반발했던 사람이 어디예요? 수도권 사람이에요. 왜 수도권 사람이 반발했을까요? 아파트값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의 기득권의 상실이에요. 기득권 상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걸 알면서도 그걸 그렇게 했을까요? 균형 발전. 권력과 부가 서울로 집중하게 되니까 시골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서울로 가려고 하고 시골은 텅텅 비고 농촌은. 그리고 아파트 값 하나가 뭐 5억에서 10억까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했는데 결국은 기득권, 서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 강력한 저지가 있게 되니까 좌절되죠. 근데 그러한 것이 옛날에 똑같았어요.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그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 그 무신 권력자죠. 무신 권력자인데 이 산천비보도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시골에 가보면은 뭐 이렇게 돌탑이 세워져 있거나 나무가 세워져 있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풍수, 비보, 진압 흔적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이 최충원이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산천비보도감을 만들어서 했는데 전 국토를 하나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그 어떤 그쪽은 터가 지나 세다, 눌러라, 인물 안 나오게. 또 그쪽은 약하다, 좀 올려라. 그 목적이 최씨 집안의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요거부터 시작해서 고려 나중에 1200년대 13세기 중엽에 들어가면 원나라가 우리나라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나라의 괴롭힘을 받으니까 고려 왕실에서는 야 이러지 말고 우리도 어떤 외국의 어떤 조공 권리 받고 독립국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힘을 기르고 개혁을 하고 해서 해야 하는데 이 풍수에 술수에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강화도에다가 궁궐을 지으면 36개 나라가 와서 종을 한답니다. 그 말에 빠져 들어가고 궁궐을 짓고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요즘 그 연속극에 보면 신돈 이야기 나오죠. 신돈이 고려 공민왕의 적극적인 그 지지를 받아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고려 왕실의 기득권 세력이 포진하고 있어요. 도저히 여기서 개혁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판을 다시 짜야지 돼요. 어떻게? 왕도, 서울을 수도로 옮겨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돈이 서경, 평양으로 수도를 옮깁시다. 또는 중주죠. 중주로 옮깁시다. 누가 반발해요?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하니까 반발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고려의 귀족, 기득권 세력이 반발하죠. 나중에 신돈 제거해버리죠. 나중에 공민왕도 시해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의 그 몰락은 급속화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그 태조 이성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 고려를 멸하고 했던 것이 뭡니까? 조선이라는 국호를 정했습니까? 아니면 명나라의 승리를 얻었습니까? 그거보다 그러한 것 하기 이전에 도읍지를 옮기려고 했어요. 왜? 개성이라는 곳을 보니까 고려의 구왕실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자꾸 그 왕실을 지지하고 태조 이성계를 지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는 도저히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판을 옮기자, 판을 다시 짜자 해가지고 맨 처음에 한양으로 옮기려고 했죠. 근데 한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계룡산 쪽으로 옮기려고 했죠. 근데 계룡산을 옮기려고 해서 한 8개월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태조 이성계 그 당시 권력을 장악했지만 태조 이성계의 그 권력 장악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아들이 누구였냐면 태종 이방원이었어요. 이방원과 그 이방원을 또 따르는 세력들, 아버지 태조와 태조를 따르는 세력들, 가만히 보니까 이거 계룡산을 옮기게 되면은 아버지 세력이 힘이 커지겠거든. 그러니까 태종을 중심으로 하는 그 태종의 측근 세력들, 대표적인 게 하륜이라는 경기도 관찰사를 지냈던 분인데
진주하십니다. 하려니 거기는 안 됩니다. 풍수상 안 됩니다. 계룡산은. 해가지고 계룡산 도읍지를 철회시켜 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개성으로 다시 갔다가 현재 연세대 신촌 이 일대 무학으로 옮길까 하다가 한약으로 옮길까 하다 약 10여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한 10여 년 후에 현재 서울 한양으로 도읍지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풍수를 가지고 권력 쟁탈의 하나의 그 수단으로 썼던 결과죠. 그 다음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고 도성이 전부 불타버립니다. 불타버려요. 그 선조 임금이 들어와서 보니까 참 처참하죠. 그리고 선조가 죽고 나서 광해군이 등장하게 되는데 광해군은 상당히 그 뭐라 할까 지금 말로 하면 개혁적이었고 그 당시 그 명나라, 청나라 이 중국에 바로 하는 두 세력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펴가지고서 조선을 좀 안정화하려고 했던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광해군 입장은 서자 출신입니다. 사실은 적자가 아니고 그래서 자기의 지지 기반이 약해요. 도성에서 한양에서 딱 이렇게 통치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어.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판을 다시 짜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파주교화 천도론을 내세웁니다. 그때 그 파주교화 천도론 도읍지를 옮기자. 그때 그 천도론을 내세웠을 때 그 지관 풍수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이 과정에는 풍수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해남 맹진 출신입니다. 이의신이라고 하는 그 직관이 상소를 해요. 도성, 한양 도성은 지기가 세였습니다. 그래서 파주 교화 쪽 가면 오기야 천리에 뭐 기름진 땅이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아주 좋은 땅이니까 그리 옮기십시다. 라고 하니까 광해군이 그러자 옮기자. 누가 반대하겠어요? 구기득권 세력들, 고위 관료들 뭐 가만히 두지 않죠. 약 3년 동안 이의신을 처벌하라 하는 상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도 아무리 임금이지만 자기만 뜻대로 못합니다. 그걸 중도에 그만두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광해군 자신도 다시 제거되죠. 폐위됩니다. 아무튼 그건 이제 풍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려 했다가 실패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정감록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정감록이라는 게 뭐예요? 뭐 새로운 세상에 들어서면 도읍지가 바뀐다. 도읍지가 뭐 가야산으로 됐다가 전주가 되었다가 계룡산이 되었다가 이런 것들조차도 새로운 세계를 바라는 사람들이 자꾸 의도적으로 퍼뜨린 건데 풍수를 이용한 겁니다. 그 19세기 말에 가게 되면 홍경래와 전봉준의 난이 있게 되는데 홍경래라는 건 이제 저쪽 이북 쪽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전봉준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제 그 개혁을 도모했던 사람들인데 전부 스스로가 풍수였습니다. 묘자를 잡아줘요. 그러면서 그 어떤 민심이나 이런 걸 읽어가면서 그 새로운 세계를 자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그 풍수는 그 국가적으로 봐서도 끊임없이 그 개혁 또는 그 기득권을 집착 이것을 서로 주장하려고 하는 싸움의 도구로 활용됐던 것이죠.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거 이것도 어떤 국가의 균형 발전 이걸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 세력에서 자기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거든요. 반발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남북 통일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 서울을 어디로 해야 할까요? 도읍지를 평양으로? 그러면 이게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거 용인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우리 못 사는 북한으로 뭐 옮겨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만약에 남북 통일을 했을 때 수도를 서울이나 제3의 어떤 남쪽에다 한다고 합시다. 북한 그 자존심 강한 북한 아이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가운데 비무장지대 해야겠죠. 비무장지대. 근데 비무장지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울이 지금 꽉 차 있고 그러면 이 남쪽에서 호남, 충남, 영남 쪽에서 올라가려면 서울에서 하면 막히고 또 올라가서 파주에서 하면 막히고 너무 복잡하죠? 이거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남북 통일 후에는 삼경으로 가야 돼요. 평양 하나의 수도로 만들어주고 서울 또 하나의 수도로 인정해주고 제3의 수도 이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지도상에는 뭐 등거리를 봤을 때 충남, 이남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영남, 호남, 충남 쪽에 여기 하나가 수도가 만들어져야 그럼 세 개의 수도를 만들어서 이걸 분권화해야죠. 이것이 사실은 고려 때 삼경제도로 있었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국가의 장래된 먼 그 장래를 생각한
그 뭐랄까 미래 계획을 도모한다면 그런 식으로 도읍지 정책도 이야기돼야 할 것이고 풍수가 바로 그런 부분에 또 이야기 기할 바가 있죠. 자, 너무나 좀 딱딱한 옛날 역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오셨으니까 명당 잡는 방법도 알려드려야죠. 아시아갖고 그걸 아니 남들 그렇게 권력을 쟁탈하고 한다는데 나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생각하실 텐데 그 또 이거 해서 뭐 풍수 여러분들 여기서 강의 듣고 나가시면 여러분 풍수의 2인자가 되십니다. 2인자가 되세요. 왜? 제가 지금 1인자이니까. 그 풍수에서 뭐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뭐 자손이 뭐 남자가 잘 된다, 여자가 잘 된다, 뭐 재물이 많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보게 되시면은 여기 사진에 풍수 용어와 해석 방법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왜냐하면 풍수에서 말한 땅의 공간관인데 바로 그 어떻게 저걸 갖고 뭐 남자가 잘 되느냐 여자가 잘 되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정치인들 권력 지향자들은 또 묘지 이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묘지 이장한 묘지를 갖고 우리는 그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겠죠. 바로 이걸 전제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바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이 산이 오른쪽 산으로 보이죠? 청룡이라고 쓰여 있는 글자 말이에요. 그죠? 네, 청룡. 그런데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입니다. 등을 대고 보니까 등을 대고 보면 이쪽이 왼쪽 산,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이 맞은편이 오른쪽 산, 이게 뒷산, 이게 앞산 이렇게 되죠. 여기 한가운데 혈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여러분 여기에 서서 이쪽을 앞쪽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뒤쪽이 주산이 되겠는데 현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룡, 백호, 주작 혹은 안산. 그래서 여러분 사신사 청룡, 백호, 주작, 현무란 말씀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쓰면 좌청룡, 우백호 뭐 이런 말 쓰시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용어는 중국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중국에서 맨 처음 풍수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맨 처음 풍수를 만들었으면 우리나라 용어로 들어가겠죠. 어떻게? 왼쪽 산, 뒷산, 오른쪽 산, 앞산 이렇게 했겠죠. 이 한 가운데 이게 혈이라고 하는 혈은 사람이 사는 곳을 혈이라고 합니다. 그 구멍열자를 썼는데 저게 뭐 생긴 것이 그 여인의 자궁과 같아서 그 이런 구멍열자를 썼다라고 일부 풍수들은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이 혈이라고 하는 건 원신들의 주거 형태가 혈거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움집. 사는 사람이 살면 그게 주택이 되겠고 죽은 사람이 살게 되면 음택이 됩니다. 그래서 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근데 저렇게 규모가 작은 곳은 그 무덤자리 하나, 규모가 크면은 마을이 들어서게 되겠고 더 크면은 이제 도읍지가 들어서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혈을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이 혈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의 산들이 이렇게 청룡백호, 주작, 현무가 감싸고 있죠. 이렇게 산들이 사방의 산들이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바람막이가 잘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외적의 침입으로 또 보호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혈에서 이 혈은 주변보다 약간 높습니다. 땅이 단단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방의 산들을 이렇게 앞산, 뒷산, 옆산 이렇게 그어보세요. 선을 그어보면 십자가의 가운데에 오게 됩니다. 저기에 딱 서게 되면은 내가 중심에 와 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편안한 땅이 되죠. 이게. 이걸 서울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여기 현재 여기 이 부분에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 혈이라는 부분에 경복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뒷산이 북악산, 이게 인왕산, 청룡은 낙산, 이 앞에 주작 안산은 남산. 여러분들 광주도 마찬가지죠. 무등산이라는 걸 주산을 삼아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어느 도시를 가도 이와 같이 배산임수를 하고 있고 좌우에 산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오른쪽 산을 백호, 왼쪽 산을 청룡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이야기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이 어느 쪽에 서요? 왼쪽에 서죠? 신부가 오른쪽에 서죠? 그런데 여러분이 바라보는 쪽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바라보는 쪽에서 그렇습니까? 주례가 여기 있다 생각할 때. 응?
여러분이 바라보는 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주례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항상 동아시아에서는 등을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을 대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왼쪽이 되겠고, 그죠? 신랑 신부 이렇게 서야 맞아요. 주례가 여기 있어서 뒤에서. 그러니까 이쪽에 신랑을, 이쪽을 신부를 이렇게.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친척 결혼식에 갔더니 그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골 노인네들이 또 뒤에서 저 뒤에서 한마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한마디 해야지 언제. 바뀌었네 뭐 안돼 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두세요. 좀 신식은 다 그러니까 뭐 신식도 따라가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 농경사에서 좌측이 좌의정 좌장군이 높았고 우측 우의정 우장군이 낮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북반구에서는 그 남양을 하게 되면은 좌측이 동쪽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이 서쪽이 됩니다. 이게 동쪽이 돼요. 동쪽은 해가 뜨는 기운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곳이에요. 서쪽은 그다음 이쪽은 서쪽이 됩니다. 우측은 서쪽은 해가 지는 쪽입니다. 해가 지는 곳이에요. 해가 떠오를 때 만물이 소생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을 받게 되는 거죠. 서쪽에 해가 질 때 여러분 어때요? 왠지 쓸쓸한 생각 나고,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 나고, 고향 생각 나고. 그래서 좌측에다가 남자를 배속시키고 우측에다 여자를 배속시킵니다. 왜?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을 때 남자가 좋은 기운 받아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와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그것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왜? 과거 농경사에서는 무엇이 중시됩니까? 노동력 갖고 먹고 살았어요. 남자의 노동력.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남아선호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존여비가 나오게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남자를 왼쪽, 여자를 오른쪽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쪽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좀 바꿨는데 여기 현재 무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 뒷산 이게 주산 이게 왼쪽 산입니다. 이게 청룡 이게 이렇게 돌아서 이게 백호 이렇게 되는데 왼쪽 산을 남자에 배속시킵니다. 왼쪽 산이 좋으면 청룡이 좋으면 남자 명예 벼슬이 잘 된다 이렇게 풍수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저 맞은편에 백호가 좋으면 여자 재물이 잘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저 다음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아까 결혼식에서는 이렇게 남자 여자를 결혼식 때는 남자를 왼쪽, 여자를 오른쪽으로 배속시킨다 했는데 이게 죽어서 무덤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무덤 위치가 바뀌죠. 이렇게 바뀌죠. 이것도 가끔 무덤 쓰고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 옆에 썼는데 합장을 하나 썼는데 뭐 당황하는 사이에 위치를 바꿨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옮겨야 돼요? 내둬야지 어떻게 해요? 내두세요. 왜? 왜 그러냐면 아까 왼쪽이 좌청룡 쪽이 좋은 기운이 있고 우측이 나쁜 기운 상대적으로 좀 덜 좋은 기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살다가 오래로 살다가 죽어서 아내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 좋은 좌측 기운 가서 받아라 이런 의미로 왼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생사가 바뀌면 음양의 기운이 바뀐대요. 그래서 죽음의 세계에서는 오른쪽이 오른쪽이 더 좋은 기운이 있고 왼쪽은 상대적으로 덜한 안 좋은 기운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남존여비 사상의 반영이에요.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알아서 일찌감치 아내 좋은 쪽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거 이런 남존여비 사상에 반영했다. 아무튼 어떻든 간에 이것만 보시면 된다. 즉 왼쪽은 청룡이고 청룡은 남자 명예 벼슬을 주관하고 오른쪽은 여자 재물 이런 것을 주관한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이 무덤을 하나 보고 계시는데 1995년도에 당시 서울에서 발행된 월간지에 그 당시 국민회의 총재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고 총재였습니다. 총재가 전남 하이도에서 부모 묘를 경기도 용인으로 이장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월간지에. 그런데
그 자리가 남북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땅이다. 이런 또 글까지 거기에 써 있어서요. 좀 황당하죠. 그 독실한 캐톨릭 믿으시는 분이 뭐 혹시 풍수를 믿어서 이장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무덤에서 말이에요. 이 무덤이 있는데 이게 조상묘, 부모 묘가 되겠죠. 요 뒤에 산 능선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 산은 뭐가 됩니까? 앞산이 되겠죠. 무덤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등을 대고 왼쪽 산을 이렇게 감아 보세요. 이렇게 감으면 이게 왼쪽 산이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되죠. 왼쪽 산이. 왼쪽 산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청룡. 청룡이 좋으면 남자, 명예, 벼슬이 좋다. 그러면 저것은 저 집안도 딸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왜 저렇게 왼쪽 산, 뭐 저것 말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언뜻 봐도 저거 남자 명예를 서운하는 땅 그런 곳으로 옮겨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참 빗나갔으면 좋은데 그런 예측이 2년 후에 대통령이 됐어요. 뭐 그분이 대통령이 돼서 안 좋다는 이야기 아니고 풍수의 예언이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혹하고 그래서 풍수가 지금까지 권력을 지향하는 권력의 도구로 활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 무덤은 최근에 비교적 새로 쓰여진 무덤처럼 보이죠? 그 잔디를 입힌 것이나 묘를 조성한 작업이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죠. 제가 사진을 이미 몇 년 전에 찍었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아주 최근에 찍은 건데 우리가 그 묘역을 보면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봉분의 조성 양식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뜻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무덤 봉분이 2개 있고 뒤에 날개가 쳐져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봉분입니다. 이렇게 뒤에 보이세요? 뒤에 날개를 이렇게 쳐놨죠? 이게 2001년 6월 달에 이장을 한 충남부회에서 충남예산으로 이장을 한 충남부회를 연구를 한 정치인이 누구였죠? 자민련 김종필 전 총재. 이분의 부모묘를 충남예산으로 이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자로 상용화해서 이걸 한다면 어떻게 돼요? 천자가 되죠? 한천자. 천자의 꿈을 꿈꾸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같은 달입니다. 전라도 목포에서 배출한 걸출한 정치인 한 분 또 있죠. 김대중 전 대통령 말고 누구예요? 또 한화갑. 그분 현 민주당 대표시죠. 이분이 2001년 6월 달에 목포 하당에서 충남 예산과 공주의 근접점, 경계점, 충남 예산입니다. 예산을 이장을 했어요. 충남 예산으로. 그런데 이 무덤의 조성 양식을 한번 보실까요? 조성 양식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무덤 뒤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해서 이걸 앞을 바라보고 있겠고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약간 언덕 뚝을 쌓았죠? 그렇게 보이세요? 그럼 무덤에 여러분들 무덤에 물 들어가면 안 좋은 걸로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물이 고여버리면 봉분화 들어가게 될 텐데 그죠? 그럼 물이 빠져나가는 물구멍을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물구멍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이쪽으로 나가게 돼 있죠? 자, 이걸 물구멍을 이제 수구라고 하는데 풍수 전문 용어로는 수구. 요 이야기 요즘 서울에서 서울시장 이명박 서울시장이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뭐예요? 청계천 복원이죠. 그게 그분 그 이명박 시장의 독자적인 유사일에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일일까요? 그 이야기하고 함께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곧 대통령이 된다고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야기하고 그러던데 한번 보죠 뭐.
이렇게 저게 물이 저렇게 무덤에 고여 있으면 안 되니까 물을 빠져가는 물구멍을 만들어놔야 한다. 그게 물구멍인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봉분이 있는데 봉분에서 이렇게 뚝을 쌓았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돌아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여기를 물구멍, 수구라고 합니다. 물구멍. 그러면 요 무덤의 방향하고 물에 빠지는 각도가 어떠 하느냐에 따라서 길흉화복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풍수이론에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도 사실은 잘 안 믿는데 왜냐하면 지극히 술수적이고 그 근거가 희박해서 아무튼 그 이론에 따라서 저 무덤을 조성했죠. 자, 그 다음에 왜 목포 하당, 목포에서 충남, 충청도로 이장을, 연구도 없는 그쪽으로 이장했을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이야기는 그 정도 넘어가고 아까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을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는데 그게 과연 이 시장이 처음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건가? 왜 청계천 복원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건가 하는 거예요. 자, 서울이 한양을 볼 때 북악산 뒤에 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가 많습니까? 바위가 많죠. 또 이쪽 인왕산에 바위가 많죠. 바위가 이렇게 바위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화산, 비가 오게 되면 비를 그대로 방류해 버립니다. 그럼 갑자기 큰 물이 불어나서 여기 청계천으로 흘러가는 물이 그냥 범람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뭐 다른 데 살던 거지들은 떠내가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 인근의 인가까지 그냥 물이 범람해요. 또 하나, 비가 안 오게 되면 산이 바위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뭄이 들죠. 가뭄이 들면은 이게 물이 거의 이게 내천에 물이 전혀 없어요. 건천이 돼 버려요. 자, 건천이 되면은 그 뭐 중요하느냐? 그런데 건조하게 되면은 당장에 이 기관지에 영향을 주게 되죠.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또 뭐가 아파트에 사는 요즘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보시오. 감기를 달고 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건조한 아파트 문화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또 하나, 당시에 한양은 거의 나무로 지은 목조 건물들은 초가집이 많았습니다. 건조하니까 어떻게 돼? 화재가 빈발해요. 그래서 조선 초기부터 태종 임금 때부터 여기 서울에 한양에 물이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청계천, 당시는 청계천은 개천인데 청계천을 깊게 팝니다. 물길을 만들어내요. 물길을. 그리고 수원을, 그 다음에 여기 경복궁 부분에 연못을 팝니다. 그 연못이 뭐예요? 경회루예요. 또 대원군 때는 여기에 향원지에 연못을 팝니다. 왜 팝니까? 마찬가지예요. 물이 부족해서 건조하니까 연못을 파가지고 어떻게 해? 약간 수분 습도 조절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상시에 화재가 빈발했을 때는 화재가 났을 때는 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동쪽에 동지, 서쪽에 서지, 남지, 북지에서 연못을 4개를 또 파괴합니다. 이런 것이 그 고지들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은 끊임없이 조선 왕조에서 그 관리 대상이었어요. 특히 세종 임금 때에는 인구가 약 4만 정도, 초창기 2만에서 4만 정도 늘어나.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쓰레기를 갖다가 버릴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개천에다 그냥 던져요. 그게 썩고 비가 안 오면 냄새가 나고 또 거기에서 빨래를 하게 되면은 또 아이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물장난 하면은 여러 가지 수인성 질병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종임금 당시에는 여기에 이 물을 깨끗하게 하자. 오물을 못 던지게 하자. 또 일부 반대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쓰레기는 어디다 버리란 말이냐. 서로 조정 대신에 그 논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끊임없지만 조선 왕실은 끊임없이 이 명당수를 맑게 해요. 왜? 그게 당시 조정 왕실에서는 명당수, 청계천 개천물이 맑아야 왕실의 번영이 오래오래 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풍수증이에요. 그래서 정조임금까지 또 이 청계천 준설 작업이라고 하죠. 그 오물이나 퇴사물이 쌓이면 그걸 싹 걷어내는 작업. 그 과정의 연속이에요. 이명박 시장이 특별히 했던 것이 아니고. 특히 뭐 지금에서 인구가 밀집한 데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아까 수구 이야기 하다가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바로 그래서 이 서울에서도 이 청계천물, 개천물
요것을 그렇게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 이 한 정치인의 이야기를 하다 저쪽으로 갔는데요. 또 하나 그림 하나 보실까요? 2004년 10월 달 여러분 아마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 이해창 전 총재 대통령 후보였죠. 이분이 이장을 했다 하는 그 기사를 또는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계 재개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무성하고 또 거기에다가 그 또 뭐 남대문에다 사무소를 개설하니까 뭐 그런 추측을 더 강하게 했는데 물론 이제 일부 언론에서 과잉 해석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른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이해창 선친이 대통령 선거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002년 아마 10월이나 11월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로부터 1년 6개월 만에 이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장했을 때 이 선친의 그 시신이 육탈이 안 된 상황이겠죠. 그러면 그것을 감내하고 이장을 했을 거란 말이야. 왜 뭐 이렇게 마음이 급했는가? 거기에 그러면 다른 조상 무덤이 있는데 그거 다 옮겨야지 이 부분만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이 무덤을 보면은 요 무덤에서 지금 찍어놓은 건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앞산이죠. 앞산이죠. 근데 왼쪽 산이 감쌌다고 보세요. 이렇게 왼쪽 팔이 이렇게 감싼 걸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좌청룡에 해당됩니다. 좌청룡이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산은 거의 없습니다. 자, 아까 청룡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중에 술사들이 하는 거 청룡 뱉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룡은 남자, 명예, 벼슬. 그러면 자식, 남자, 명예, 벼슬을 잘 되는 땅. 이런 의도가 저기 보이지 않겠느냐. 풍수는 저렇게 읽어나갑니다. 그럼 이장을 하지 말지. 그럼 우리가 이런 해석도 하지 않죠. 왜 저런 이장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궁금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분이 또 뭐 대통령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이제 언론을 써버리니까 뭐 당사자 입장에 불쾌하겠죠. 그런데 왜? 제가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2004년도 요즘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2년 남았으니까 가장 강력한 후보 한 분이 누구예요? 고건 전 총리. 근데 사실 고건 전 총리는 서울시장 하실 때 화장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반발하는 측에 의해서 화장터 건설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청계산 쪽으로 하려다가 저는 그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반발이 있으니까 제대로 못 가는데 근데 고건 전 총리의 아버지 선친이 더 유명하죠. 사실은 99살 거의 100세를 앞두고 돌아가셨는데 전북대 총장도 하셨고 철학과 교수입니다. 서울대.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70 넘어서는 내장산 쪽에 왔고 한 10년 이상 홀로 선수행을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철학계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정치도 하셨죠. 젊었을 때에는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러니까 학계 정치계에서 아주 원로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당신이 죽어서 묻힐 자리 그걸 뭐라고 해요? 신우지지라고 하죠. 신우지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땅은 넓지 않아요. 약 300평의 땅이에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곳인데 그런데 당신이 어느 좌향으로 어느 지점에 얼마를 파고 묻어라 하는 글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자리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명당의 발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땅의 흔적과 아주 유사해요. 그러면 이건 고건 전 총리는 비록 그런 뜻은 없었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된다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2004년 재작년 이야기죠. 대통령 선거 2002년 대통령 선거 전에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후보는 현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이인재 당시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의 불운이었던지 조상의 선영이 썩 좋지 않다 이런 소문이 쫙 돌았어요. 소문이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그랬던지 그런 까닭인지 2005년 1월 달,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됐나요? 이 선영을 옮겼어요. 자, 여러분 이러면 이거 완전히 여러분 가서 나도 조상 옮겨야 이거 뭐 하다못해 뭐 국회의원 한번 하고 우리 아들 딸 뭐 하나 시키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도 한번 무덤 보실까요? 이 무덤에서 보면은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진 찍은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은 굉장히 약해요. 왼쪽이 강합니다. 이렇게 왼쪽이.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남자 명예 벼슬의 의미를 두고 독실한 기독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이런 이장을 한다. 물론 이장을 할 수 있어요. 왜? 도로가 나거나 어떤 것이 개발이 들어가지고 조상을 불가피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기에 제가 지금 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지도자들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드릴 수 있는 까닭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 있어서 비록 사생활에 있어서조차도 그것이 설명 가능해야지 돼요. 국민들에게. 왜? 국민들은 그 지도자를 바라보고 삶을 또는 어떤 것을 모방할 수밖에 없고 그걸 믿고 그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지도자들은 심지어 어떤 그 풍수행위, 묘를 통한 풍수행위까지도 그게 설명이 가능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고. 자, 약간 이 부분은 좀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리를 하자면 정조임금이 1789년에 아버지 사도세자 무덤을 이장한 이후 흥성군이 아버지 남현군을 이장한 것, 명성황후가 친정아버지 무덤을 4번, 5번 이장한 것, 그 다음에 그 이전 쭉 빼고 그 최근에 약 10여 년 동안 전현직 대통령 또는 당 총재들 끝만 제가 여기 언급을 했는데 이장한 것하고 본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죠. 그리고 이게 당장에 내년에, 내후년에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왜? 권력의 속성, 권력에 대한 의지, 이것을 풍수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풀어보겠다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아니, 그런 사람의 정치인들이야 돈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누가 뭐 시사하는 땅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무슨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당연한 볼멘소리 또는 하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국가의 지도자들의 묘지 풍수 또는 묘지 이장 행태를 보여드렸던 건 그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람이 산 사람, 죽은 사람 말씀드렸죠. 죽은 사람에 필요한 죽은 집이 필요한데 그게 음택입니다. 묘지입니다. 그걸 개개인 여러분들에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지 돼요. 산 사람의 주택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주택공사랄까, 뭐 토지공사, 뭐 여러 가지 건설청, 건기부 산하의 어떤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주택을 만들고 뭐라고 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택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죽은 자의 집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회 틀로 나가야지 돼요.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인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 말 잘 안 먹혀 들어가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걸 정책에 반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 것만 하지 말고. 자, 지금까지 그 풍수를 주로 그 권력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부 풍수의 전부냐?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 도시, 많은 신도시가 개발되죠. 많은 신도시가 개발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좋은 산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자르고 뭐 절개하고 없애버리고 이러는데 과연 그렇게 난개발로 나가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이. 풍수가 왜 우리나라만 유독 발달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가 미개해서 그렇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미개한 거예요. 아니, 미국이나 유럽 또는 중국 가봐라. 풍수 없이 잘 살더라. 그런데 그건 그 나라의 지형지세가 그러하고 우리나라의 지형지세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산악국가예요. 근데 다른 나라도 산이 많지 않느냐? 그래요. 그렇지만 산을 보게 되면 산의 흐름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산이 높은 산도 많지만 아기자기한 산이 많아요. 그런 산 사이사이, 골짜기 사이사이에 집이 짓고 도시가 들어서고 그래요. 자, 산의 모양이 일정치 않고 산길이 일정치 않으니까 어떻게 돼? 산 사이로 뭐가 흐릅니까? 물이 흐르죠? 물이 일정치가 않아요. 물의 흐름이. 또 산의 높낮이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수량이 다릅니다. 온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계곡에.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이 일정치가 않아요. 자, 산길, 물길, 바람길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좋게 하면 좋은데 그 산길과 물길, 바람길이 서로 충돌하는 곳, 이런 곳에 집을 짓거나 도시가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아무리 요즘 냉난방이라가 과학이 한다 하더라도 그런 자연적 현상, 우리가 보면 어떤 참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 가면 을신스럽고 왠지 그 등골이 오싹하는 그런 곳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그 풍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아마 광주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공서 그 담장 허물기 또는 이웃집과 담장 허물기, 학교 담장 허물기 참 좋은 말이에요. 담장을 허물어서 이웃과 서로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일부 건물은 담장 허물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 같은데 담장 허물어 보세요. 아이들 꽁빵 타다가 꾹 날아가고 도로까지 날아가고 또 담장을 허물어 보니까 어떻게 돼? 밤에 되면 가다가 거기다가 실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담장을 허물게 되면 어떻게 돼? 방음이 잘 안 되죠? 시끄럽죠. 학교는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외국이 그렇다. 그걸 갖다 우리가 적용하려는 그런 것. 이건 우리나라의 지형지세, 즉 우리나라의 풍수를 모르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풍수를 활용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난개발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난개발. 여러 가지 자행되는. 그 다음에 풍수를 활용하면은 이게 학교터로 적절한가, 묘지로 적절한가, 또는 유원지로 적절한가, 이런 용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또 그렇게 풍수에 적절한 땅을 고르게 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적어요. 사건, 사고가. 바로 이런 것을 풍수로 활용할 수 있죠. 또 풍수로 좋은 터를 선정해 놓고 보면은 누구나 가서 참 터 잘 잡았다. 아늑하다. 편안함을 느껴요. 그런 땅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오래오래 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풍수가 활용이 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권력과 풍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풍수가 이렇게 역사에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됐구나 하는 걸 개괄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마지막 마무리를 좀 짓는 과정에서 과연 그게 나쁜 행위가 한번 그게 물론 비난받아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의 순기능은 없을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묘를 하나 이장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장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사촌, 육촌이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이장을 하려도 사촌, 육촌이 그게 동의를 해주면 쉬운데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이장을 강행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촌, 육촌 다 그 의견을 통일을 시켜야지 돼요. 그러면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게 내가 맨 맞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말 들어라 이런 말씀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전에 잘해야겠죠. 정지작업을 많이 해야겠죠. 돈을 가지고 하든지 뭐 형님 하든지 동생들 하든지 뭐 경제 열심히 찾아가면서 집안을 잘 아울러야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 정도의 그 집안을 잘 아울 수 있는 한 일가 친척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장할 수밖에 이장해요. 뭐 돈이든 뭐 여러 가지 덕이든. 그래서 그렇게 이장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사회 나가 다른 일도 잘합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 중에서 묘를 보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장을 했을 때 무엇을 야망을 꿈꾸고 있고 뭘 하고 이런 것들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야기가 시간이 대충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마무리를 짓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